세대 간의 불평등, 그러니까 뭐 소득 양극화, 자산 양극화 이런 것 때문에 단지 조금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그렇게 되면 그때 오는 거는 이제 분노와 좌절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기 아카데미 시간. 정말 오늘 저희가 이제 3고 초류에서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부채로 만든 세상, 이 책의 저자이신 신보성 작가님인데요. 사실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올해 읽어본 책 중에서 가장 재미난 책이었고, 현재의 금융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대목. 최근에 와서, 즉 2008년도 리만 사태 이후 현재의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근원적인 지식을 주는 그런 책이 바로 이런 이 부채로 만든 세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책의 저자 우리 신보성 위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에 어서 오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제목대로 부채로 만든 세상에 우리 살고 있는데, 저는 이 책 딱 덮으면서 이제 첫 번째 질문, 이 질문 너무 하고 싶었어요. 야, 이번에 만 단위가 당선되는 걸 보면서 역시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하는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재미난 생각들, 그리고 복합적인 생각들, 다양한 생각들이 막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불편한데 이제 이런 그 예상했던 체제로 조금 점점 더 다가가고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이거를 물꼬를 다시 좀 바꿔야 될 텐데 하는데, 이게 뭐 너무 이제 지금 이제 변곡점을 많이 지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떤 뭐 개인의 입장에서 바꿀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그 사실 이제 맘단이 말씀을 주셨지만, 그 사실 이제 뉴욕이란 데가 정말 자본주의의 본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핵심 본진인데요. 거기서 가장 이제 자본주의적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일터도 다 자본주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고, 가장 이제 시장 중심의 이런 뭐 생각들, 그다음에 관행들 이런 것들이 뿌리 깊게 내린 곳이 저도 뉴욕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뉴욕에서도 좀 몇 달 근무를 해보고 했을 때 그런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고요. 사실 전 세계 대도시는 많지만 뉴욕 같은 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 자본주의 성향이 강한 곳인데, 그런 자본주의의 본산에서 뭐 본인이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사회주의자라고 그랬어요. 그냥 스스로 인정했죠. 네,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한 사람한테 이제 젊은 세대들이 표를 다 몰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50% 이상 득표를 한 것 같더라고요. 요즘 50% 득표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이게 결국은 세대 간의 불평등, 그러니까 뭐 소득 양극화, 자산 양극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단지 조금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앞 세대가 사실 큰 노력 없이, 그러니까 통화량이 너무나 급격하게 늘어나는 바람에 그게 실물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기보다는 이 자산 가격을 급격하게 높여놓고, 이게 부채가 늘어나면은 소득도 양극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소득 양극화, 자산 양극화 너무 심해지니까 소득이 뒤처지는 일부 사람들,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요즘은 실물 성장이 굉장히 더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규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신규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게 상당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자산 가격이 뭐 다락같이 올라가니까 늦게 진입한 세대들은 그거를 이제 소득으로 도저히 커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 오는 거는 이제 분노와 좌절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라는 게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잘 살게 만든다기보다는 에브리바디를 가난하게 만드는 게 사회주의자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칭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후보한테 표를 몰아줬다. 저는 이거는 상당히 조금 심각한 시그널로 저는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따져보면은 금융 자본 시장의 역사적으로 보면 딱 한 번
이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1900년대가 막 진입하는 그 시점, 네네. 20세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네. 미국의 도금 시대라고 할 수 있는 네. 소위 말하는 네. 미국의 거대 자본들, 예, 길트 에이지. 예, 예, 독점 자본들이 나왔던 네. 바로 그때와 네. 지금이 거의 비슷하게 예. 가는 거 예. 아닌가. 그래서 그때 그 이제 연구 이제 그걸 학교에서 연구하신 분들도 꽤 있는데요. 대공황의 원인 중에 하나가 불평등이었다. 네. 이런 연구들도 꽤 있습니다, 사실은. 음.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네. 예, 예.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돈의 양을 늘렸다 하는 거는 뭐 저수지 댐의 문을 갑자기 확 다 열었다라는 거고, 그걸 확 열었는데 저수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네. 아무런 물웅덩이 하나 못 갖고 있었던 사람이 네. 그 물을 쟁겨 놓을 때 네. 다음 가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 할 때 완전한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월급쟁이 아니면 또 뭐 그냥 그 자산을 쌓아놓지 못하는 일반 젊은 월급쟁이 같은 사람 정도면 그 물이 확 댐문이 열리면 그냥 샤워 한 번 하고 끝난 거고, 네. 저수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 그 네. 물꼬를 다 이쪽으로 넘겨갖고 네. 예. 이만큼 받아 놓는 네. 거고, 그럼 그 다음 가뭄 오면 완전히 게임이 네. 달라지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거 비유도 사실은 저수지를 갖고 있는 분은 저수지를 축조하는 노력이라도 좀 한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노력이라기보다는 조금 먼저 앞서 네. 태어난 세대라는 그러네. 그 팩트 하나로 음. 그냥 자산 격차가 이렇게 벌어져 버린 네, 겁니다. 네. 저희 때만 해도 사실 소득으로 주택을 구입을 했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뭐 지금은 뭐 음. 그런 게 불가능한 네.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저도 이제 뭐 결혼 정년기에 아이가 있는데 뭐 그 세대들은 참 다들 어떻게 보면은 저는 뭐 운이 좋았다고 표현하기에는 네. 아랫세대들이 느끼는 이런 좌절이 너무 좀 크지 않나. 그게 네.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거고요. 음. 그러니까 이 책도 사실은 이제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인데 네. 그럼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원인이 있을 거다. 네. 이런 데서 조금 출발해서 결국 이제 금융이 저는 상당 네. 부분 이런 결과를 가져왔고 그 밑바닥에는 그 현대은행제도가 네. 가장 근본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의 큰 장점이고 제가 한번 꼭 여러분들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게 은행을 이해하기 위해 은행의 역사를 다루는데 한국분이 이걸 이렇게 다뤄준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한국분이 직접 자기가 소화한 내용으로 달아주셨기 때문에 되게 쉽습니다. 그 부분이. 금장 제도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금세공자들이 어떻게 금화를 보관해가지고 향후에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은행가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은행가들이 어떻게 대출이란 걸 엮어서 큰 자본으로 컸는지, 이런 얘기를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밝혀주고 계셔가지고 읽으시면 은행이 이런 거구나 하고 바로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서 그 부분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핵심은 그거지 않습니까? 은행의 부분 준비 제도. 네. 그거를 이제 신랄하게 지적하신 게 바로 이 네. 책인데 일반인 분들을 위해서 네. 사실은 알고 보면 되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부분 준비 제도?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부분 준비 이제 그 이름에 사실 내용이 다 있죠. 네.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부분 준비 제도인데 부분은 빼고 설명을 네. 먼저 드리겠습니다. 준비 제도인데 준비 제도라는 거는 별게 아니고 옛날에 이제 그 17세기 중반인데요. 그 전부터 사실 한 12세기 뭐 13세기 때부터 그 영국 런던의 금장이라고 이제 골드스미스죠. 네. 금세공업자 이런 친구들이 이제 금세공품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지만 금이랑은 원재료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보관하는 금고가 큰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관업도 이제 좀 하고 있었는데 그 1640년에 그 당시 왕이 찰스 1세였습니다. 네. 그 찰스 1세가 뭐 전쟁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씀씀이가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의회를 통해 가지고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이제 반대를 해서 세금을 안 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런던의 부유한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돈을 보관하던 곳이 런던 탑이었습니다. 네. 런던 탑이 이제 그 당시에 화폐를 주조하는 곳이었어요. 주조하는 곳인 동시에 보관소 역할도 했던 네네. 거죠. 근데 이제 찰스 1세가 돈이 급하다 보니까 그 런던 탑에 보관되어 있던 귀금속하고 주화를 다 징벌해서 써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뭐 난리가 바다가 나가지고 이제 뭐 워낙 항의도 심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 돌려주긴 돌려줬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런던 탑이 갖고 있던 보관소로서의 이제 평판이 땅에 떨어진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맡기죠. 예, 절대 안 맡기죠. 네. 믿을 수가 없어요. 또 언제 뭐 저 인간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전부터 약간 아까 보관업을 하고 있던 곳이 금장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민간 금장들한테 맡기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보관소라 그러면은 그 맡긴 사람이 찾으러 언제든지 찾으러 올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보관을 의뢰받은 귀금속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네네. 그게 준비라는 거죠. 네네. 리저브. 네. 예, 준비 제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관업자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예.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금장들이 처음에 이제 그 금을 보관을 그 의뢰를 받아가지고 보관을 하고 난 다음에 금고에 넣고 나면은 영수증 보관증을 써주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보관증을 이제 써주게 되는데 이 보관증이 화폐처럼 유통이 되기 시작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 금장이 뭐 인증한 보관증이니까 사실 금을 직접 주고받는 것보다는 이 서류를 주고받는 게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금장이 신뢰도가 높고 사람들한테 그렇죠. 다 인정받는 사람이면 나 저 사람한테 하고 있어 이거 봐, 도장 봐 이거 네, 내가 네. 분명히 맡긴 거 맞잖아. 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돈 안에 우려도 적고 네. 뭐 그다음에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금장의 보관증이 이제 돈의 지위를 가지게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금장에 발행한 보관증을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상거래마다 이제 이걸 보관증을 주면 누구나 물건을 내주니까. 근데 이제 일부 상인들이 단골 상인들이 이제 네. 금장을 찾아가 가지고 네. 금을 안 맡기고 보관증을 좀 끊어주면 안 되겠냐. 네, 네. 근데 몇 달만 기다리면 돈 들어오니까 그걸로 네. 갚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수수료를 많이 좀 붙여가지고. 그렇죠. 네, 네. 네, 그게 일종의 이자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가짜 보관증을 써주게 되는데 그 가짜 보관증이 지금 이제 은행의 대출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지금도 우리 은행에 그 저기 곽 대표님 은행 가시면은 대출 받으면은 그냥 통장에 숫자 써주잖아요. 그렇죠. 대출란에 들어가 있죠. 예. 네네. 뭐 보관증도 똑같은 거죠. 네네. 금을 안 맡겼는데 금액을 써주면 그걸 돈처럼 쓸 수 있는 거고 네. 지금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도 뭐 아무것도 안 맡겼는데 네. 은행 예금에 얼마 들어있다 이렇게 써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은행 예금에 있는 숫자를 딴 데로 보내면 뭐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그게 지금의 은행 대출인데 옛날 같으면 그 돈이 다 쇠로 돼 있고 금으로 돼 있고 은으로 돼 있고 했으니까 사실상 큰 거래를 할 때는 그거 들고 다니려면은 네. 도난의 위험도 있고 너무너무 무거워서 그렇습니다. 보관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예. 이동도 힘드니까 예. 당연히 종이가 이렇게 이제 더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 보관증을 발급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조금만 발급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점점 더 많이 발급을 하게 됐어요. 아무도 안 찾아가니까 사실상 맡긴 거 맞아요. 아무도 안 찾아가고 네. 내가 보관한 게 이만큼인데 맞아요. 처음에는 이 사람 거 말고 한 사람 거 더 붙여가지고 잠깐 네. 빌려준 거니까 네. 뭐 그거는 뭐 안 되면 다른 사람 거 잠깐 메꿔주면 되겠지 뭐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된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예. 기본적으로 이제 상글에서 금을 직접 주고받기보다는 보관증을 주로 주고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맡긴 금은 금장 금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인출이 잘 안 돼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이제 금장이 막 자기 서류를 뒤져보니까 계산을 해봤죠. 네. 해봤더니 자기한테 맡긴 금이 한 10%만 네. 인출이 되더라. 실제로는 네, 실제로는.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네. 자기가 금을 10을 맡고 있으면은 보관증을 100을 발급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네. 네. 그죠? 확률적으로. 네네. 그래서 이제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네. 보관증을 점점 더 많이 이제 발급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은 본래 보관업자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내줄 돈을 네네. 100%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 어디 물건 뭐 은행 대금고에 음. 이제 물건 맡기면 네. 은행에서 그 대금고에 있는 물건 어디다 빌려주거나 자기들이 이용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어금고를 사용하는 오히려 수수료를 받죠. 받죠. 그러니까 뭐 예금을 많이 한 사람한테만 준다던가. 네네. 예, 그러니까 그래.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 네네네. 거죠. 네. 그리고 그 물건은 절대로 안 건드리죠. 건드리면 안 되는 네네네. 거죠.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자기가 맡은 금은 10밖에 없는데 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는 자산은 10밖에 없는데 네. 실제로 자기가 금을 받았다고 영수증 써준 건 100이 되니까 그렇죠. 전체 100에 대한 준비금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0만큼의 준비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을 맡았다고 보관증을 써줬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준비금은 10밖에 없으니까 네. 완전 준비, 100% 준비가 아니라 부분 준비가 네.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부분 준비 제도란 말이 거기서 나온 예,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통화적 특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왜냐하면 통화라는 거는 성격이 균인, 그렇습니다. 단일적 성격을 다 갖고 있어가지고 품질이 다른 게 아니라서 이 금화는 좋고 저 금화는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은 거니까. 네네.
어떤 거든지 이 사람이 쓰던 금화나 저 사람이 쓰던 금화나 똑같은 금화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그 어떤 그런 성격 때문에 일부만 갖고 있을 수 있는 그 어떤 성격을 좀 갖고 네, 있었던 네, 거고. 근데 네. 그거를 지나치게 많이 네, 뻥튀기 한 게 그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요즘 말로 따지면 BIS 자기 자본 비율이고. 네, 네. 예, 그렇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기 자금 조금으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빌려주는 네, 거. 네, 네. 그게 사실은 그게 이제 처음에 경제가 어렵고 힘들 때는 그렇게 돈을 빌려주면 마치 윤활제 같은 역할 네, 네. 같은 걸 해서 네. 사회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더 잘 네. 돌아가게 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주로 이제 아주 단기 대출, 네, 그다음에 상거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출. 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단골, 단골이 이제 그 동안에는 계속 그 물건을 팔고 네, 금을 받으면 금자한테 맡겨왔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 사람들은 몇 달만 지나면은 우리가 외상거래할 때 몇 달을 안 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몇 달 지나면 반드시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보관증을 끊어주더라도 네. 몇 달 이내면은 다 현금화가 되기 때문에 네. 사실 큰 문제는 없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정도에서 마쳤으면 그나마 큰 문제는 없을 수 있는데 물론 네. 그조차도 부분 준비이기 때문에 크라이시스가 와서 한꺼번에 다 내달라고 하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단기 대출, 상업 대출만 했으면 괜찮은데 나중에는 부동산 대출, 네. 장기 대출.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러니까 보관증이라는 거는 만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날 은행 예금도 사실 만기가 없습니다. 네, 네, 네. 요구불 예금뿐만 아니라 정기 예금도 만기가 없어요. 네, 네, 네. 사실 이상하죠, 그죠? 정기 예금 5년짜리 정기 예금인데 지금 중도에 찾아가지고 제가 중도 상환하겠다 그러면은 원금을 무조건 내줍니다. 그런 부채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네. 일반 기업들 자기들 5년 만기 빌렸는데 중도에 내달라고 그러면 아무도 안 내주거든요. 네, 네, 네. 개인 간에 그래도 그래요. 네, 네, 네. 근데 유난히 은행 예금만 만기가 안 됐는데 다 내주는 겁니다. 네, 네, 네. 그게 바로 은행 예금이라는 게 그 금장의 보관증에서 비롯됐다는 그 지울 수 없는 흔적인 거죠. 아, 그렇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대출하고 예금하고 매칭을 하면 위기가 일어날 가능성 없는 거죠. 없죠. 네, 네. 전혀 없는 거죠. 네, 네. 왜냐하면 내가 있는 돈만큼 빌려주는 거고, 네, 네. 저쪽에서 더 빌려달라 그러는데, 저거 꼭 빌려줬으면 좋겠으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더 땡겨와서 빌려준다든가. 네, 네. 이렇게 중개업만 하면 네, 네. 사실은 뭐 이 사람 빌려서 망하면 그동안 이익 낸 걸로 갚아주지 못하면 이 사람이 이제 위기를 네, 당하는 네. 거고 거기다 돈 맡긴 사람은 돈을 조금씩 다 띄고 끝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관업자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는 네, 거죠. 네. 근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은 100 중에 10만 가지고 있어도 네. 되는 거니까 네. 띄어도 사실 눈 감으면 흔적 안 남는 거지 안 남는 않습니까? 겁니다. 네. 안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빌려줄 때 엄밀하게 빌려줘야 되는데 이게 부분 준비 제도라는 건 하다 보면 결국 약간 모랄 해저드가 일부 네, 네.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본래 금융 중개업, 네. 그 이제 파이낸셜 인터미디어리라 그러는데요. 그 이제 파이낸셜 인터미디어리가 생긴 거는 이제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옛날에 이제 그 농업 사회 시절에는 네. 공동체 조금 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세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마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다 잘 압니다. 네. 그래서 개인 간에 그냥 사금융으로 빌려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불특정 다수 사람이 워낙 도시화되고 커지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제 파이낸셜 인터미디어리 그 중개기관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네. 여러 사람으로부터 저축을 받고 그 저축을 가지고 안 떼일 때 이제 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파이낸셜 인터미디어리 금융 중개기관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그 소득 중에 자기가 소비하고 남은 저축을 중개기관한테 빌려주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만 오늘날 화폐로 전환해서 빌려줄 뿐인 거죠. 네, 그렇죠. 화폐는 그냥 매개물일 뿐인 거고 그렇죠. 사실상 우리가 어딘가 저축한다는 거는 제가 생산을 해가지고 받은 이제 생산물 네네. 그거를 빌려주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죠? 네.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그 생산물을 가지고 소득을 빌려줘서 그 소득을 중개기관은 다른 곳에 빌려주는 건데 은행은 뭔가 하면은 보관업자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그다음 부분 준비업자 되다 보니까 저축이 안 들어와도요. 그냥 자기가 보관증 대출을 통해서 은행 예금에 숫자를 써주면은 그게 화폐처럼 쓰이니까 네. 저축의 유입 없이도 네.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거의 화폐 발행업자가 된 거죠. 화폐 발행업자 된 예, 겁니다. 예, 예. 자기가 마음대로 화폐를 그냥 네. 찍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시스템을 내가 갖고 있고 우리 이 시스템에 있어서 일부 준비금이 있어. 일부 예금 좀 들고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안정적일 때는 마구잡이로 화폐를 발행하는 상관은 없는 거죠. 한때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그 리먼 사태 훨씬 이전에 뭐 한 80년대 90년대 책에서도 나왔습니다. 좀 대안정기 때는 네. BIS 자기 자본비율이 5% 6%까지 떨어졌다고 이 책에다 네, 언급을 네.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안정적일 때는 막 그냥 화폐를 남발을 하는 거죠. 네, 은행이.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화폐를 남발한다고 해도 그거를 어떻게 좀 뒤집어서 보면 은행의 화폐 발행권이라는 건 사회 전체가 갖고 있는 어떤 에너지, 네. 힘 이렇게 전 느껴지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일종의 자원인데 네. 뭔가를 공유해 준다는 거, 네. 신여를 빌려준다는 거는 네. 사회적인 자원인데 그걸 정확하게 자원 배치를 잘하면 네. 그 사회가 잘 돌아가고 발전하고 예, 예. 너무 좋은 걸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도 잠깐 언급이 했었지만은.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출이라는 거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산을 해가지고 얻은 소득이잖아요. 네. 소득 중에 자기가 지금 쓸 수 있는데 인내를 하고 네. 그거를 누군가한테 빌려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쓰는 것보다는 누군가한테 빌려줬을 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재화의 가치보다 더 많은 부가치를 창출해서 나중에 더 많은 제가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하에 그렇죠.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성공했을 때 사회 전체 구성원들이 누릴 수 있는 재화의 양이 더 늘어나는 거니까. 부가가치를 더 많이 창출시키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그게 이제 경제가 성장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소득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네. 빌려주는 거예요. 대출을 허공에서 사실 돈을 찍어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대출을 받아간 사람은 뭔가 생산물을 시중에 있는 생산물을 자기가 사용해 가지고 부가치를 창출하려고 빌려간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애초에 저축이 안 들어왔는데 대출로 예금을 허공에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실물 저축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중에 대출 받아간 사람은 시장에 충분한 생산물이 있을 거란 기대하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걸 생산물에 투입하려고 그랬는데 시장에 생산물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생산에 참여할 것도 없고. 없는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돈을 갖고 있는 사람 많은데 생산물이 부족해지잖아요. 그 이제 인플레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애초에 그 생산 활동을 위해서 대출 받은 사람은 애초에 내가 투입 원가는 이 정도고 이건 판매 가격은 이 정도니까 판매 가격 대비 투입 원가만큼 내가 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하에서 이제 빌린 거잖아요. 네. 근데 돈은 많이 풀렸는데 생산물은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럼 생산물이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네. 인플레가 생기면은 나중에는 판매 가격보다 투입 요소의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돈이 너무 많으니까 나 이거 돈 빌렸으니까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 소위 말하는 어떤 재화적 상황으로 이거를 바꿔가지고 해야 뭐가 부가가치가 나오니까 아이고 돈이 많은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게 재화는 조금밖에 없네. 그럼 조금 더 비싼 돈을 주더라도 뭔가를 해야 되니까 더 많은 돈을 붓게 되고 그러면 그게 바로 재화 가치의 본질 가치보다 더 많은 자원 화폐 자원이 배치가 됐으니까 그게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수의 그 생산자들이 이익을 못 내고 그 생산 공정을 스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업이 생기는 거고 물건이 안 팔리니까 물가는 하락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애초에 저축이 들어온 만큼만 대출을 해줬으면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실제 시장에 생산물이 있는 만큼만 대출을 해준 거니까 대출 받은 사람 그 생산물을 투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인플레도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없는 소득을 마치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대출을 통해서 가공의 통화량을 만들어내니까 이게 인플레를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게 그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은행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해주니까 뭔가 시장에 생산물이 있을 거다. 그 생각하고 대출에 이제 차입에 나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활동이 중단되고 그래서 급격하게 대출을
그 허공에서 대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 보니까 대출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이걸 신용팽창이라고 합니다. 네. 급격하게 대출이 늘어나서 신용팽창이 일어나게 되면은 모든 재화의 가격이 다 올라요. 그러다가 급격하게 경기가 활성화되는 거죠. 네네. 가격이 오르니까 이거 이익이 남는다 해가지고 전부 다 달려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더 이상 생산 활동에 투입할 생산물이 바닥에 나면서 이제 손실을 보기 시작하니까 또 급격하게 경기가 하강하는. 그래서 이게 부분 준비 제도, 은행 제도가 생긴 이래는요. 이게 중앙은행이 이제 19세기 중반부터 영국의 영란은행이 중앙은행 역할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거의 매 10년마다 네. 은행이 위기가 왔습니다. 붐 앤 버스트. 급격한 경기 화랑, 네. 그 이어서 급격하게 경기가 꼬꾸라지는 이런 것들이 막 끊임없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게 뭐 쉽게 돈 빌릴 수 있으니까 사람들도 좋아했어요. 그다음에 은행 예금이라는 거는 다른 부채하고 달리 예금자가 돈을 맡겨놓고 언제든지 찾을 수 있어요. 거기다 이자도 줘요. 세상에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자를 받는다는 거는 뭔가 과실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과실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세상 만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과실을 얻으려 그러면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한데 네. 은행 예금은 기다림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아했어요. 사실 사람들도. 근데 이게 결국은 너무나 급격한 경기 순환을 가져오고 또 경기가 좋아질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나빠지게 되면은 이 아래층 사람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경기 하강 속도도 너무 빠르니까 우리가 뭐 제가 책에도 썼지만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향해서 달려오는데 속도가 느리면 우리는 피할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빠른 속도로 달려오면은 그냥 얼어붙어서 그 자리에서 다 사고를 당하는 겁니다. 경기 하강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하강한다 싶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좀 내가 소비도 좀 줄이고 뭐 근금 절약하고 어떻게 살아나갈 준비를 할 시간적인 여유를 벌 수 있는데 너무나 급격하게 경기가 하강을 하니까 왜 그러면 경기가 그렇게 급격히 하강하는가? 뱅커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실제 저축이어서 만기가 있는 부채였으면은 만기 도래주는 전에 인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은행 예금은 보관증에서 출발했다 보니까 정기예금이라도 만기 전에도 다 인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만기 전에 다 현금 내달라고 쫓아 아우성을 치니까 현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럼 현금 마련할 방법이 없는 거죠. 대출을 막 회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기업도 같이 쓰러지는 그렇죠. 거예요. 뭐 잘 조금만 기다려주면 이제 과실이 다 따지는데 3개월만 더 있으면 저희 돈 받아요. 이랬는데 갑자기 돈 달라고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가 저기 그 자제분 있으시죠. 우리 아이들 뭐 키워봐서 알지만은 교육도 정말 인내가 필요한 과정 아닙니까? 그렇죠. 아이 몇십 년 키워가지고 이제 사회에 내보내는 건데 그동안 기다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만사가 마찬가지인데 이게 뭔가 금융 특히 은행 제도는 거기서 일탈해 있는 거죠. 저는 거기서 모든 지금 제도적인 모순들이 발생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이 말씀 듣다가 실제로 한국에서 있었던 사건 하나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이거 비견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생각났는데요. 예전에 뭐 라임 펀드 사태가 난리가 있었는데 그 보니까 그 구조를 보니까 벤처나 이렇게 그 신흥 기업들을 키워주겠다고 그쪽에 모태 펀드가 하나 만들어졌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이제 이쪽에서 신흥 기업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 해갖고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모아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에서 그렇게 신흥 기업으로서 돈을 그 투자를 받아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의 숫자는 너무나 빤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돈이 쉽게 얘기하면 CBBW 발행하면 해도 그걸 잘 갚을 수 있는 기업의 한도는 예를 들어 1조 정도 수준이었는데 CBBW 발행해줄 돈은 뭐 3, 4조 막 이렇게 조성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남아도는데 어떡하지 하고 그냥 돌려줬으면 되는데 안 돌려주고 하겠다고 하다가 말도 안 되는 회사들한테 BW, CB 발행해가지고 결국 하나도 못 받았고 그 펀드가 그냥 다 파산이 난 거죠.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산산이 분해가 되고 그것도 돈이 많은데 생산물이 안 맞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똑같은 건데 그런 일이 그래서 이제 실물 사이드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순수한 금융중개기관이라 그러면 사실
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만 빌려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대출을 너무 많이 일으켜서 돈이 늘어나게 되면은 네. 부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곳까지 결국 빌려줄 수밖에 네, 없는 거예요. 결국. 은행 입장에서는. 네. 예. 그래서 이제 실물 쪽에서 그런 급격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처음에 실물 쪽으로만 그래도 흘러가면 그나마 타격이 적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돈을 너무 많이 대출해서 통화량이 너무 늘어나게 되면은 실물이 아닌 자산 시장으로 흘러가게 되는 자산으로 달라붙는 거죠, 네. 돈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네. 주식, 토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사실 올랐습니다. 네네네. 그때도 똑같은 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상황과 음. 거의 유사한 상황이 도금 시대에. 네. 예, 그 이전에 한 200여 년 동안 네네. 그래서 그 영국에서도 뭐 사우스 시 법을 남해에서 네네, 법을 예, 네. 그다음에 프랑스에서는 또 미시시피 법을 그런 네. 것들이 다 이제 그 주식에다가 음. 이제 뭐 사실 뭐 조금 말씀을 드리면 남해회사라는 게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영국 왕실에서 면허증을 줬어요. 독점적인 이제 면허증을 사업권을 주는 건데 이 남해회사라는 게 그 전부터 있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이제 그 남해 사우스 시니까 영국 입장에서 사우스 시는 그 당시에 이제 남아메리카를 뜻합니다. 네. 그러니까 남아메리카에 대한 무역의 독점권을 그 회사에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다음에 은행들이 대출을 또 엄청나게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이게 이제 남아메리카는 이제 가보지 않은 환상의 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떼돈을 벌 거라는 이런 기대감이 실체도 없는데. 항상 환상이 들어가야 네. 붐업된다. 2년 전에 2차 전지가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그 저기 남해회사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다 투자를 했어요. 네. 근데 뭐 10개월 만에 음. 그 거의 뭐 한 4분의 1 토막이 됐어요. 네네. 그 당시에 그 아이작 뉴턴도 망했죠. 네, 망했습니다. 그 유명한 또 네. 말을 남겼죠. 네네네. 자기는 그 프린피키아 통해 가지고 네. 현대 물리학의 사실 기초를 다 닦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천체의 움직임을 정말 정확하게 다 계산하는데 자기는 인간의 관계는 도대체 계산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네, 말을 네. 남긴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사실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다 망하는데 그 투자라는 게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망하면 사회적으로는 데미지는 없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네, 그쵸.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해서 내 돈 가지고 주식 투자했는데 그 회사가 잘못해서 망했어. 그러면 나는 쓰라리고 힘들고 그 회사에 투자했던 모든 사람이 쓰라리고 아프지만 사회적으로는 견딜 수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내 돈만이 아니고 은행에서 돈을 땡겨왔을 때가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일파만파로 다 연결되어 있다 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메커니즘 살짝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그게 사실 이제 부분 준비 제도의 가장 맹점이 저는 곽 대표님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요. 은행도 아까도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실제 생산물 우리가 사회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서비스업에 종사하지만 어쨌든 무형의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렇죠.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마이크, 뭐 테이블, 뭐 물 이런 것들을 생산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생산물이고 결국 그 만들어낸 분의 이제 부가치고 소득이 되는데 이것들을 그대로 빌려주면은 사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부채라도 실제로 소득만큼 들어온 저축을 빌려주면은 네.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매칭이 되는 거. 매칭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근데 문제는 없는 저축을 빌려주는 거죠. 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이게 생산 활동에 네. 생산활동의 지속성이 이제 담보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투입될 생산 요소가 없으니까. 그러네. 그게 지속 불가능한 거죠. 지속 불가능하다. 예, 네. 예, 예.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네. 겁니다. 이제 은행이 잘못돼가지고 시스템적인 위기가 왔을 때 당하면 그래 꽤 오랜 기간 당하고 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이제는 중앙은행이 등판해서 최종 대부자가 네. 예를 들자면 몇 년에 한 번이나 10년에 한 번이나 20년에 한 번씩 등장해야 될 주인공이 상시 대기하고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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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구원 투수가 위기 때만 나와야 되는데 네, 네. 매 경기에 지금 출전하고 있는 것 같은 뭐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조금만 위기가 될 듯해서 우리 죽을 것 같아 이러면 그래 알았어 하고 돈 대주고 네. 심지어는 미국은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표현을 제 유튜브에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얼마나 웃기냐면 이 사상 최고치에서 겨우 단 9% 정도가 빠졌는데 다들 죽겠다고 한 거예요. 네. 다 부채를 써가지고 그걸 하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에 9%밖에 안 빠졌는데 네. 망한 애들이 막 속출하는 거예요. 네. 군데군데. 그러니까 막 그렇습니다. 못 살겠다 그러고 막 하니까 갑자기 또 그래 경기가 인플레이션 위험도 있는데 그래 그럼 내가 구슬 하나 꺼내줄게.
아니 지금은 돈을 닫아야 될 때인데 네. 기가 찬 일이에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이게 이제 그 제 책에도 이제 그런 그 데이터하고 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과잉금융, 네. 그러니까 실물 경제, 결국 이제 금융이라는 거는 저축이 있는 사람들이 네. 자기는 갖고 있지 못한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네.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한테,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많은 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사람의 생산 활동에 얹혀감으로써 자기도 소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게 이제 금융의 본질인데, 그래서 금융은 항상 실물 경제를 서포트하는 게 그렇지.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렇죠. 근데 1990년대 정도부터 금융하고 실물이 완전히 이제 따로 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GDP 성장률에 비해서 금융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대출의 규모가. 그 다음부터는 이게 좁혀지지가 않아요. 음. 지금 오늘날까지 계속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실물의 시대가 아니고 자산의 시대. 자산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뭐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실물을 백업하는 게 금융인데 금융의 양이 너무 많잖아요. 네네네. 결국 갈 수 있는 자산시장밖에 없는 겁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 자산시장이라는 게 옛날에는 우리 효율적 시장 가설 뭐 이런 말씀 이제 그 업계에 계셨으니까 그런 말씀 이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도 이제 그게 거의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부채가 개입되면은 항상 자산 가격을 밀어 올립니다. 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90년대부터는 실물하고 벗어나서 이제 대출의 양면은 부채인 거죠. 누군가 돈을 빌린 거죠. 그죠? 네네네.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 부채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자산 가격도 거의 뭐 둘이 친구처럼 네네네. 딱 발장 끼고 같이 움직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실제로 그렇게 나와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오늘날 이렇게 부풀어진 자산 가격은 결국 부채가 땔감 역할을 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참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 있으면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부채를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네네. 자, 그런데 그 부채를 왜 부담했느냐? 그 부채를 부담하고 자산을 사가지고 이 자산 가격이 자기가 부채를 빌려가지고 이자를 내는 것보단 더 많은 자산 가격 상승이 있을 거란 기대하에서 네. 수많은 사람들이 부채를 일으킨 거거든요. 우리 표현으로 레버리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산 가격하고 레버리지가 똑같이 가기 때문에 네. 레버리지가 이렇게 높아 있는 상태에서는 자산 가격이 조금만 하락하더라도 연쇄적으로 네. 파산이 막 속출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앙은행도 자산 가격이 조금만 떨어지더라도 굉장히 예민해지는 예민해지는 거예요. 거죠.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책에도 좀 그런 말을 썼는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주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네네네. 주변에 보면 주식 이야기 안 하시는 분이 없어요. 네네. 주변에 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집값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네. 정작 생산 활동인 뭐 본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네. 전부 재테크. 저도 뭐 책 내면서 처음 알았는데 네. 이런 책이 거의 없고요. 거의 대부분이 재테크 책이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네. 그러니까 그런 책들이 주로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산 가격을 떠받치는데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지금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부채를 만드는 과정까지는 행복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어느 순간에 끝까지 밀어붙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죠. 한계가 오는 예, 거죠. 괴리가 네, 너무 네, 벌어지면 그게 바로 리만 브라더스 사태였었던 네, 네, 거고 네, 네. 최근에 중국의 집값 네. 하락도 네. 거기에서 이제 연원하고 있는 건데 네. 근데 지금은 마치 중앙은행이 등장해서 끝까지 한번 가보자.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앙은행이 등장하기 전에는 네. 급격한 붐이 있고 네. 급격한 버스트가 오고 또 네. 급격한 붐이 오고 이게 몇십 년마다 반복됐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트가 오는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애들은 다 정산이 돼요. 네. 비용은 많이 치르지만 네. 밑바닥에서 어쨌든 또 새로 시작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네. 중앙은행이 특히 연준이 네. 뭐 나머지 나라 중앙은행 역할이 있는지는 솔직히 전 잘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연준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준이 소위 푸시라 그러죠. 옛날에 그린스펀 시절부터 이게 시작됐습니다. 네, 맞아. 그때부터 그래서 사실은 이 경제하시는 분들 그린스펀 너무너무 싫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그린스펀 시절이 딱 90년대예요. 네. 그 실물하고 금융이 괴리되기 시작한 게 90년대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부터 중앙은행도 행태가 바뀌는 겁니다. 네. 그 전에는 통화량을 관리를 했어요. 통화 정책이. 네. 그러니까 은행 대출 얼마 이상 못 늘어나게. 우리 요즘 총량 규제하면은 시장에서 난리 나잖아요. 네. 왜 총량 규제하냐고. 근데 옛날에 다 그렇게 했어요. 네. 왜냐하면 통화량이 너무 늘어나면 안 되니까. 네. 그게 이제 자산법으로 오고
경기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이제 행태가 남아 있었던 거거든요. 실물하고 금융이 너무 괴리돼 가지고 90년대 때부터는 자산 가격이 막 올라가는데 네. 이 자산 가격이 결국 부채로 떠받친 자산 그렇죠. 가격이니까 이게 하락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이 우리 이제 뭐 곽 대표님 네. 인더스트리에 오래 계셨으니까 자산 가격이 결정되는 가장 큰 요인이 뭔가요?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총 유동성 양이죠. 총유동성이고 음. 보다 직접적으로는 금리이지 않습니까? 아, 금리죠. 네, 그죠? 그렇죠. 금리. 네.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자산 가격이 무조건 오르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부터 금리를 타겟팅하기 시작했어요. 중앙은행도. 네, 네, 네. 책에 나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변화들이 사실은 이 자산 가격을 지켜내려는 그렇지. 더 나아가서는 부채로 지탱되는 이 사회를 지켜나가려는 이런 저는 패러다임이 네.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듣고 그래서 저희 구독자한테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부채 바다 위에 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셔야 돼요. 라는 표현을 제가 네, 썼어요. 네, 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네, 없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부채 바다 위에 둥둥둥 네. 떠 있다. 네. 그 사실은 어떤 측면에 되게 불안정한 하루하루를 그렇습니다. 보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그린스펀 직전에 연준 의장이 폴 볼커였거든요. 네. 볼커는 인플레이션 파이터였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금리도 많이 올리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통화량 관리 많이 하고. 네네. 근데 이제 그린스펀이 와가지고 그 이제 시장하고 타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네. 저는 그린스펀이 아니었어도 네. 누군가 중앙은 연준 총재를 했으면 이미 부채가 너무 많이 쌓이고 자산 가격이 거의 바탕에 가서 같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건드렸을 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스펀 풋이란 말이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네, 네. 아시다시피 풋옵션이라는 게 안 네. 좋을 때 시장을 받쳐주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 심리에는 자산 가격이 무너지면은 시장이 난리바다가 나니까 연준이 반드시 자산 가격의 하단을 받쳐줄 거다. 네. 이런 기대감이 생긴 겁니다. 지금은 너무 심해진 것 같아요. 지금은 더 심해졌어요. 더 심해졌어요. 특히나 저는 벤 버냉키 노벨 경제학상 받았지만 벤 버냉키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네네.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으면은 물론 위기가 컸기 때문에 네. 뭐 구제금융도 어느 정도 사이즈는 커야 되지만 파티를 그렇게 오래 했으면 최소한의 대가는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 근데 그렇죠. 아무런 대가를 지불 안 했어요. 아시는 아시는 것처럼 그전에는 그 연준이 국채를 사주더라도 네. 단기 국채만 사줬는데 네. 양적 완화란 미명하에 장기 국채도 다 사들였어요. 네. 장기 금리 끌어내리려고. 네네. 거기다가 국채뿐만 아니라 민간의 회사채 그렇죠. 이런 것도 다 사줬어요. 심지어 이제는 ETF까지 해요. 그 일본은 그렇죠. 네. 주식까지 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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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중앙은행이라는 게 시장에 지원도 하지만 규율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둘 중에 밸런스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언제든지 시장은 떠받쳐주고 네. 규율은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네. 특히 그때 이제 그 벤 버냉키가 너무나 큰 이때까지 없던 뭐 정말 그 당시에 이제 벤 버냉키 시절에 불과 한 4년 동안 늘어난 보는 통화량이요. 4배 넘죠. 예, 이전 한 4, 50년간 늘어난 보는 통화량의 4배가 넘어요. 네. 있는 갖다 대로 쏟아부은 네, 거죠. 쏟아부은 겁니다. 네, 네. 그러면서 뭐 행동하는 용기라는 뭐 그런 용기 저도 내겠습니다. 네. 그 뒷감당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 벤 버냉키가 그렇게 과감한 액션을 취하는 걸 파월도 봤잖아요. 네. 코비드 오니까 네. 다시 또 제로 금리. 아, 이번 돈 다 끌어모았다. 이번엔 정말 더 정광석화로 움직였어요. 한 네. 7배인가 빠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탄력이 붙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장도 이런 기대하에 버블이 올 거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날림에도 불구하고 네. 시장은 한번 가보자 이거.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옵티머리스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면은 통화량이 지금 저 어디야 지금 말씀하셨던 벤 버냉키 때보다 파월 때 2배 이상 늘었거든요. 조금 줄었지. 2배보다 이제 조금 줄었으나 한 4조 달러 가던 게 9조 갔다가 지금 한 6조 대 중반이니까 뭐 그런데 뭐 여전히 아직까지 반영 안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언제든지 그 백업을 하러 중앙은행이 들어온다는 이 기대감이 너무나 맞아요. 광범위하게 형성됐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0년대만 해도 금융하고 실물이 이렇게까지는 괴리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 뒤로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지금 뭐 그 우리나라만 해도 GDP 대비
부채 비율 예, 그다음에 기업 대출, 가계 대출 네, 합치면은 200%가 넘어가거든요. 230% 넘죠. 예, 예. 네네. 미국도 200%가 넘어가요. 네. 중국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실물하고 금융이 괴리돼 가지고 부채 규모가 너무 과대해졌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는 자산 가격이 약간만의 트리거가 와도 네. 시스템 전체가 콜랩스할 위험이 굉장히 깨지기 쉬운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네. 이거는 못 건드릴 거다. 어. 예, 이런 대마불사. 예, 이런 네. 이런 게 돼버리고. 어. 그다음에 주식시장, 주택시장에 참가하는 경제 주체들도 네. 너무 폭이 넓어져 버렸어요. 이제 개인들이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네네네. 지난번 글로벌 금리하고 코비드 이후에 돈이 네. 너무 많이 풀리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안 하면은 사실상 앉아서 손해 보는 입장이긴 바보가 했잖아요. 예,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옵티멀입니다. 네네네. 근데 문제는 사회 전체가 문제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해결할 점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통화 가치를 말도 안 되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통화가 늘어나는 만큼. 인플레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수밖에 예를 들어 없어요. 2007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물가가 8배 가까이 올라. 아니 지금 기준으로 한 6배는 올라야 네, 그렇습니다. 실물을 뻥튀기 시켜줘야. 네, 네. 이 실물은 안 올라갔고 화폐만 이만큼 늘어났으니까 실물을 뻥튀기 시켜줘야 매칭이 되는 건데 네, 네. 비매칭이니까 네,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 주든가 그거는 네. 뭐 통화를 없앨 수는 없으니 네. 이거를 실물 가격 올려줘서 인플레 시켜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제 실물 가격은 오르는 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거대한 커패시티를 갖고 있는 주체들이 워낙 맞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네. 유유 설비가 많습니다. 그러네. 중국이 과잉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중국에서 정확하게 디플레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생산 여력은 얼마든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재화 쪽은 사실 가격이 오르는데 한계가 있을 거고 네. 결국은 자산 가격이 더 오르는 겁니다. 그러네. 예, 통화량이 늘어날수록 네. 왜냐하면 생산 설비는 유유 설비가 있기 때문에 쓰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물건 소비하는데 뭐 모자람은 없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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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결국은 다 자산 시장으로 가는 겁니다. 자산을 젊은 세대는 열심히 투자를 하는 시대니까 네, 자산을 가질 수가 없고 없는 것이죠. 네,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고. 네. 근데 갑자기 자산을 이제 적축을 하려고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데 이미 자산 가격은 넘사벽으로 올라가 있어. 네. 평생 모아도 갈 수 없어.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이게 사회 병리 수준으로 저는 왔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제가 돌이켜 보면 20대, 30대 이럴 때는 저의 휴먼 캐피탈을 쌓는데 온 시간을 다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겠죠. 근데 지금 네. 젊은 세대들은 네.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 회사의 본업에는 정말 최소한의 음. 인풋만 하고 네. 나머지는 계속 재테크에 어떻게든 재테크를 통해 가지고 자산을 모아야 된다 이런 거의 강박증 세대 전체가 그런 강박증 하에 저는 놓여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30대 중반 네. 이하가 더 심한 것 같아요. 네, 네, 코인 시장을 봐도 그렇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급증을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최근에 그 거래 분석을 통해서 수익률 네. 분석을 했는데 네. 20대 남자들은 거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수익률이 제일 안 높다. 좋죠. 네, 네, 그 네,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왔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거래를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마음이 급하다는 네, 얘기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빠르게 캐치업을 해가지고 따라잡겠다. 네, 아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젊은 세대들한테는 거의 폭탄을 안겨준 네, 셈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왜 너희들은 이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네.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왜 그냥 저희 선배들도 그렇고 저도 제 아이한테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본업을 열심히 하다 보면 뭐 소득이나 자산은 그냥 따라오는 거다 사후적으로. 네. 지금은 그런 말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은 이 통화라는 건 사회적 에너지라고도 어떻게 환원해서 표현할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나라가 정말로 발전하는 영역에 잘 배치를 하면 그 나라 정말 부강해지고 대단해지고 하는 건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앞서 민간 부채 한 230% 정도 GDP 대비 됐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콘크리트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콘크리트 따뜻하게 하면은 콘크리트가 알을 까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어떤 측면에도 보면 미래를 다 잡아먹은 거다. 이런 표현도 과언이 이제 아니거든요. 사실 물론 이제 신규 주택이 공급되는 거는 우리 부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전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게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집값 상승에 이제 유명한 논문이 있는데요. 그 집값 상승한 부분을
다 이제 쪼개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신규 주택 덕분에 집 가격이 상승한 부분은 전체의 20%밖에 안 되는 거고요. 네. 나머지는 그냥 토지 가격이 상승한 겁니다. 아, 토지 땅값이. 가격이.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음. 이건 돈이 많이 풀려서 그렇다는 그렇죠. 거죠. 네. 토지라는 거는 5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똑같은 토지인데.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니까요. 네. 공급의 탄력성이 없으니까요. 네, 네, 네. 네. 이제 금융이 너무 많아서 그런 네. 것도 일단 첫 번째 원인으로 그 결과가 왔는데 그걸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보유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뻥튀기 된 자원을 여기서 갑자기 또 줄이면 아우성 날 거 아닙니까? 아,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 뭐 책에서는 이제 개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놨는데 네. 지금 늘어나 있는 이 부채를 음. 한꺼번에 줄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는 그대로 두고 네. 앞으로 음. 이제 개혁을 하게 해가지고 음. 실제로 은행이 그냥 허공에서 대출로 예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네. 실제로 저축이 들어온 부분만 음. 대출을 하는 체제로 네. 옮겨가면은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전환기는 꽤 걸릴 겁니다. 네. 하지만은 결국은 실무라고 금융이 음. 저는 수렴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은행 제도를 우리나라만 바꿀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네. 다 부분 준비 은행 제도를 음.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다 같이 바뀌는 거는 한 나라 안에서도 컨센서스를 이루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가 간에 네.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결국은 저는 뭐 한번 큰 위기를 겪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난 이후에 네. 이런 체제로 돌아가는 네. 논의가 그나마 가능하지 네. 않을까. 다만 제가 이제 이런 책을 쓴 이유는 이 체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고 나중에 일이 벌어졌을 때 네. 우리가 논의할 출발점을 지금이라도 저희는 많은 대중들이 조금 공유를 했으면 맞아요. 이런 생각에서 제가 좀 네. 책을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역사적 관점에서 책을 써 놓으셔가지고 이해되기가 정말 쉬워요. 아주 쉬워요. 우리 신 작가님께서 이거 학부생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으면 알아먹는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맞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진짜 너무 흥미진 만화책 읽는 것 같았어.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네. 제가 이제 사실 그 뭐 연구자들이나 교수님들 이제 책을 쓰면 조금 전문적으로 좀 전문적인 내용의 책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 제가 그렇게 쓰는 게 이 사회에 무슨 기여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일반 대중들까지 조금 네. 공유를 해야 네. 이제 사실 음. 좀 의미가 있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그러니까 뭐 사실 그 이론들도 좀 소개를 많이 했는데 네. 그런 것들도 뭐 수식 다 없이 가급적 이제 맞아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수식이 거의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 하나도 없네요. 하나도 네, 없습니다. 맞아요. 제가 빨리 읽은 거 보니까 맞아. 이렇게 이렇게 분자 분모 나눠주는 거 없었던 것 같아요. 미국 은행이 저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 이거는 뭐 오히려 더 멀리 간 거니까. 네, 네. 그럼 우리나라라도 어떤 위기를 조금 빨리 커버링하기 위해서 뭐 BIS 비율을 올린다던가 조금이라도 아주 얇게라도 조금씩 네, 올린다던가 아니면은 위험 자산, 위험 가중치도 네. 좀 이렇게 조금 더 현실화한다던가. 네. 우리나라 제가 이 책 읽고 나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정부에서 펌프질을 했구나. 확신을 갖게 됐어요. 코로나 때 그 은행에 대한 위험 가중 자산 비율이 네. 35% 하던 걸 15% 낮춰놨더군요. 즉 그러니까 저 부동산에 대출할 수 있는 양을 2배 이상 늘려준 네, 거예요. 네, 인위적으로. 네. 아니 그렇게 대출을 많이 해주게 됐는데 어떻게 가격이 안 올라요? 무조건 오르는 거지 이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옛날에 90년대 그 연준 선진국의 중앙은행들이 그전엔 통화량을 관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통화량이라는 게 결국 은행 예금이 주가 되는 거고 네. 은행 예금이 대출을 통해서 그냥 없는 저축을 만들어내는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통화를 계속 찍어내는 거기 때문에 통화량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은행 대출 총량을 규제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90년대 들어서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중심으로 옮겨갔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일단 그 자체를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거는 금리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이제 금리라는 게 돈의 가격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는 자본주의 체제예요. 네네네. 그러면은 하다못해 옆에 있는 저희 생수 가격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서 가격이 정해지는 걸 우리가 수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금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위적으로 하고 있죠. 지금 중앙은행 아니, 기준금리라는 이게 제도로. 중앙에서 네. 딱 틀어앉아가지고 네. 돈의 가격을 정한다. 이거는 사회주의 시스템이에요. 사회주의 시스템이죠. 예. 네, 맞아요. 자기네가 결정하고 싶은 아니, 거니까. 정말 이 자본주의 본산인 미국에서 어떻게 그런 체제가 근데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문이 없어요. 지금 중앙은행에 계신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도 안 계세요. 어쨌거나 그때 이제 선진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 중심으로 간다 그랬더니 네. 저는 조금 비판적으로 우리 중앙은행은 우리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네. 저는 학문에도 굉장히 사대주의가 있다고 봅니다. 어. 거의 무작정 따라가는 게 있어요. 네, 네, 네. 어느 날 뭐 논 것 없이 그냥 금리 중심으로 옮겨가더라고요. 네, 네, 네. 통화량 손나버렸어요. 그 뒤로 통화량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그렇죠. 네. 그 최근 몇 년간은 미국 통화량 늘어난 것보다 우리나라 통화량이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화가 이만큼 네, 약세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환율도 이렇게 높게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되는 데는 통화량도 분명히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네, 네, 네. 근데 지금도 여전히 네. 통화량에 대해서 은행 대출에 대해서는 별 중앙은행에서 뭐 물론 이제 중앙은행이 은행의 이제 감독권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사실 수단이 없을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저는 미국하고 다른 접근도 좀 쓸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준금리를 정하잖아요. 네. 자, 기준금리를 정하게 되면 무조건 타겟금리를 유지하는 게 중앙은행의 목표가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은행이 대출을 많이 늘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준율이 부족해지잖아요. 네, 네. 그럼 지준을 더 쌓아야 되는데 네. 대출을 많이 늘리는데 지준은 그대로인데 대출을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준이 부족해지니까 목표금리가 높아져요. 네, 네, 네. 그럼 목표금리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앙은행이 지준을 늘려주는 거예요. 대출을 할 수 있는 근원 돈을 더 준다는 더 얘기죠?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중앙은행이 질질 따라다니면서 은행의 대출을 계속 펌프질 해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금리 타겟팅이 이런 맹점이 있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은행들한테 대출을 통해서 통화량 늘려라. 네. 이런 체제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중앙은행도 네.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무조건 뭐 미국이 금리 중심으로 간다고 우리도 뭐 금리 중심 하나만 물론 뭐 금리 전 세계가 금리 중심이니까 네. 그걸 갑자기 바꿀 수는 없겠지만 네. 어느 정도 금리 플러스 통화량 타겟팅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게 지준 관리를 통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GDP 대비 이제 부채 비율 관리라는 네.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GDP 부채 비율하면 보통 사실 부채 총량은 무지무지하게 늘어났고 요즘도 계속 끝없이 올라가잖아요. 끝없이 늘어나고 끝없이 부채가 늘어나는데도 제가 조금 아이러니했던 게 뭐냐면 가계 부채가 110%였는데 네. 요즘에 97%뭐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 보니까 계속 늘어나요. 저는 현장의 입장에서 뭐냐면 아니 가계부채 저렇게 해주면 경기가 살아날 수가 없지. 자영업자는 완전히 다 죽은 거야. 아니, 왜냐면 다 주변에서 빚 갚느라고 월급쟁이가 사실 한 달에 뭐 몇백만 원씩 빚 갚으면 네. 쓸 돈 한 개도 없거든요. 성장이 안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 완전히 다 함몰 시키는 건데 부채 비율이 105%, 107%에서 뭐 97% 떨어져서 안정적이다? 제가 보기엔 부채 총량은 늘어서 우리가 월급이 그렇게 확 늘어나지 않는 한 네. 쓸 돈 없어갖고 경기가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게. 이게 이제 부채가 많아지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병폐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자산 가격이 음. 너무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가 늘어나면은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하여튼 최대한 방지하려고 네. 모든 주체가 움직이게 돼요. 네. 그 자산 가격을 붐업하려 그러면은 금리를 내려야지. 그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이 있잖아요. 네. 자, 주가가 올라야 돼요. 그죠? 근데 주가가 오른다는 말은 주주한테 기속되는 몫을 늘려야 된다는 그렇죠. 말이거든요. 맞아요. 그죠? 기업이 음. 이익을 얻으면은 음. 얻게 되면은 그걸 이제 네 가지 주체가 나눠 갖게 됩니다. 네네네. 첫 번째로는 근로자, 그렇죠. 두 번째로는 정부가 세금으로 갖고 가요. 네네.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채권자들이 이자를 갖고 가죠. 그렇죠. 나머지가 주주 몫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주주 몫을 늘리려면은 음. 정부한테 내는 세금 고정돼 있어요. 못 바꿔요. 네네. 그다음에 대출 이자도 고정돼 있잖아요. 네네. 결국은 근로자한테 돌아갈 음. 몫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급격하게 AI도 음. 빨리 도입하고 자동화시키고 가장 저렴한 원가를 찾아서 소싱을 글로벌리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네요. 네. 근데 반면에 이제 이렇게 그 전체 근로자 몫을 줄이고 전체 주주 몫을 늘릴 슈퍼맨은 또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고 경영진에 대한 보상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고 네. 일반 근로자에 대한 보상은 올라가지 못하거나 네. 심지어 노동시장에서 퇴출이 되는 겁니다. 네, 네, 네. 고용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소득 양극화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거기다가 자산 양극화도 벌어졌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거기다 더 큰 문제는 그러니까 자산시장 그러니까 양극화 불평등 측면에서 이런 일 두 가지가 문제가 있고요. 소득 양극화, 자산 양극화가 있고 실물 성장이 안 됩니다. 그렇지.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부채를 지고 있으니까 네. 원리금 갚느라고 소비 여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 생산해도 팔리지가 않으니까 네. 뭐 고용을 늘릴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게 대출이 너무 쉽다 보니까 좀비 기업들이 대출이 안 돼요. 네. 좀비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입니까? 100의 부가치를 갖고 있는 생산물을 투입해 가지고 70밖에 못 만든 애들이 좀비 기업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한 40% 가까이가 좀비 기업이에요. 아. 경제를 성장률을 계속 깔아먹는 애들이 절반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좀비 기업 비중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생산 파트에서 기업들이 부가치를 창출 못해요. 예. 성장이 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가게가 소비를 못해요. 네. 또 성장률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계속 바닥이는데 자산 가격만 끝없이 오르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바닥이라는 거는 경제 주체들이 소득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대신에 소득 양극화, 자산 양극화 심해지니까 네. 이게 정치적으로 갈등만 더 심해지는 거. 갈등이 그래서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네. 극단주의 세력들이 다 네. 집권을 하고 있어요. 네.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금융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정치 지형이 굉장히 불안정해져 가지고 그런 위기에도 더 먼저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공산주의 출현이 도금 시대를 깔고 있는 거네요. 공산주의가 괜히 나온 게 아니네요. 그 영국이 그 당시에 뭐 베브리지 개혁 이렇게 하면서 네. 연금 개혁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체제를 복지 제도를 어마어마하게 도입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공산주의화 될까봐 무서워서 그랬던 거예요. 네. 그 당시에 돈 있던 사람들이. 네, 네, 네. 네. 최근에 미국에도 그런 부자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기본소득 같은 거, 뭐 아마존 제프 베조스 뭐 이런 사람. 기본소득도 이야기하고 네. 그다음에 그 상속세 폐지하면 안 된다. 네, 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게 그 사람들 선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네, 네, 네. 이게 위기가- 체제가 무너지면 자기들이 있는 걸 완전히 다 뺏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네. 예. 네. 그다음에 히틀러가 집권한 계기도 아시잖아요. 네. 그 전에 뭐 히틀러는 거의 한 2% 네, 정도 네, 네. 지지율밖에 못 받는 듣보잡이셨죠, 예, 듣보잡. 듣보잡이었는데 네. 대공황이 일어나고 나서 뭐 표를 다 끌고 간 거죠.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바탕이 되면서 그다음에 미국의 대공황 오면서 네. 독일이 그 당시에 미국 경제가 굉장히 긴밀히 연계됐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네. 히틀러는 말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 전년이나 전전년이나 똑같은 말하고 있었는데 네. 그동안에 사람들이 얘 쳐다도 안 보다가 네. 갑자기 얘를 쳐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맘다니도 똑같습니다. 네. 맘다니 처음에 지지율이 1%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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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중에 순식간에 50% 이상 받았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임대료를 전혀 그냥 강제해서 못 올리게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당황스럽긴 하죠. 예. 모든 뭐 공영버스 무료고 네. 뭐 그 교육도 무료고 네, 네, 예. 그거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맞지 않는 거죠. 시장 원리에도 안 맞는 거고요. 결국 여러 하향 가지 평준화 될 가능성도 매우 네, 높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네. 본인이 사회주의자라고 네, 했으니까요. 네. 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적어도 통화 체제, 금융 체제에서는 모두가 전세 세계가 자본주의 체제인데 네. 금융은 사회주의 체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은행이 중앙에서 네. 몇몇 물론 이제 중앙은행에 계신 분들 다 정말 좀 개인적으로 다 리스펙트하는 분이에요. 근데 예. 문제는 뭔가 하면은 중앙은행에서 어떻게 가격을 결정을 합니까? 네. 이거 사회주의 불가능성 정리라고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중앙에서 결정하려 그러면은 시장에서 돌아가는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소수의 몇 분들이 그 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그 샤워실의 바보처럼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은 계속 자산 시장에 그냥 캡처돼서 끌려가고 있는 그 용기 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해관계가 걸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또
정치인들도 주식 다 갖고 있고 네.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주요 핵심 공무원들이 핵심 지역에 부동산을 다 갖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까 네. 더 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거기다 이제 뭐 유권자들도 네. 워낙 자산 시장에 대한 노출도가 높다 보니까 네. 정책을 과감하게 펼치기 그렇지.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그렇죠.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401k가 압도적으로 주식시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부채가 늘어나도 주식시장에 올라가면 해피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단기적으로 근데 이거를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BIS 비율도 올리고 그래서 대출도 내리면 정치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인기가 없어지겠네요. 네. 그래서 어렵습니다. 예. 누군가 결단은 해야 예, 되는데 예. 결단을 하면 일본의 민주당은 정권 바로 뺏길 근데 거고. 그 결단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요즘 보시면 네. 우든 좌든 음. 모두가 정부 지출 늘리는 쪽이에요. 네. 그동안에는 이제 민간 부채가 많이 늘어왔는데 네. 이제 민간 부채가 늘다 보니까 양극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음. 그 근본은 결국은 민간 부채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막는 근본 대책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건 안 건드리고 이제 결과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양극화 벌어졌으니까. 음. 그 결국은 뭡니까?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거죠. 네. 재정 투입하면 또 정부 부채가 끝없이 늘어나는 네. 겁니다. 옛날에는 민간 부채에 늘어나는 후유증을 재정으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여러 개 있었는데 네. 지금 정부 부채도 거의 이제 네. 뭐 주요 선진국 한계에 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이벤트가 발생할지는 모르겠는데 음. 지속 가능한 상황은 좀 거의 끝나가지 않는가. 아.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금 많이 걷는 수밖에 없네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 듣고 보니까 그나마 그게 해결점이네. 근데 이제 세금을 많이 걷으려면은 결국 이제 중산층이 네. 늘어나야 되는데 네. 극소수 부자들 돈은 많지만 네. 그 사람 세금 걷어봤자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숫자적으로 얼마 안 되니까. 예, 중산층이 폭넓게 넓어져야 되는데 지금 계속 그게 줄고 있으니까 네. 그게 어렵습니다. 아. 예. 어찌되었건 한국은 자산에 대한 세금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는 빨리 해야 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그게 우리의 어떤 위기를 좀 지연시키거나 남들보다 덜 당하거나. 예, 그래서 저는 그 은행 제도를 일단 부분 준비 제도 네. 없는 저축을 만들어서 부채를 뭐 필연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이제 바꿔서 뭐 기존에 늘어난 부채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부채가 더 이상 가파르게 그 실물 증가율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거는 이제 스탑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 예. 거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쉽지는 않은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부분 준비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은 네. 대출 증가율을 어느 정도 통제를 저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네. 이게 절대로 무슨 사회주의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예. 네. 왜냐하면은 애초에 부분 준비 제도라는 것 자체가 불법인 제도예요. 네. 없는 저축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엄청나게 이 사회적으로 부정적 외부 효과를 갖고 오는 거거든요. 음. 이거를 막겠다는 게 대출 총량을 규제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다 은퇴를 하셔서 그러는데 옛날에 실제 통화량을 다 관리를 했어요. 네. 그런 부작용 때문에. 네. 그래서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게 절대로 무슨 뭐 반시장적인 거 아닙니다. 네, 네. 현대은행 제도가 반시장적인 겁니다. 네, 네, 네. 제가 조금 과격한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예, 네. 예, 그렇다는 거고 아. 그다음에 그 대출 쪽에서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재정인데 네. 재정 부분은 실무 소득이 안 늘어나잖아요. 음. 앞으로 소득세는 지금이 저는 피크라고 생각해요. 아. 소득세는 계속 이제 줄다. 경제 활동 인구가 주니까요. 네. 예, 예. 그다음에 그렇네요. 경제 성장을 하면은 가파르게 성장하면 소득세가 늘어나겠지만 네. 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소득세는 지금 피크고 결국은 재정 지출을 어느 정도 조정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래도 늘어난 재정을 조정하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정치적인 네. 부담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소득세만으로는 커버가 안 될 거고 네. 자산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소득세도 그렇고 법인세도 그렇고 네. 활동세 아닙니까? 네, 활동세. 그렇습니다. 활동에 대한 네. 돈을 붙이는 건데 활동에 대한 세금을 많이 붙이면 활동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약간 덜 활동하는 거에서 번 세금을 좀 걷는 네, 게 사회적으로는 밸런스가 맞는. 그게 그래서 네. 경제학자들도 그 소득세보다는 네. 재산세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네.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재산세라는 거는
재산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그 물건의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토지, 뭐 부동산, 뭐 공장 이런 게 다 자본재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재산인데 재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경제 활동에 유익하게 쓰면은 네. 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재산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가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한 생각이에요. 젊은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예. 가장 생산성이 높고 그래서 그 자본재 재산으로부터 가장 많은 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재산을 점유하는 게 네.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근데 우리나라 어떤가요? 거꾸로죠. 거꾸로죠. 네. 예. 젊은이들이 재산이 없어요. 네. 예.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젊은 이들이 그 소득을 충분히 창출하면서 그 도심일수록 높은 소득세를 저기 보유세를 줘서 그렇죠. 외부로 나가게 해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자꾸 뭐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근데 먼저 들어갔다는 이유로 지금 젊은 친구들은 그 도심 한복판에 영원히 못 살게 되는 건가요? 저는 그거는 그러네, 아니라고 맞네.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 돈 잘 버는 젊은 애들이 직주 근접해야죠. 그럼요. 코와 도시만 비켜드리면 되는 예, 거예요. 예, 그게 공급입니다. 네. 새로 짓는 아파트만 공급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땅 공급이 없다고 계속 저 외곽에 백날 지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네. 소득이 많으면 세금 내는 거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소득세에다 다 때려가지고 제가 한때 소득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예. 제 소득을 세금 낸 거를 감안해 네. 보니까 네. 저 정도 세금 내려면 집으로 환산하니까 200억짜리 집에는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기가 찼어요. 저는 서울에 집이 하나도 없거든요. 네, 네. 서울에 오면 아마 반지하에 살아야 될지 네. 몰라요. 근데 우와 내 세금 내는 거는 200억짜리 집 사고 똑같네. 이건 뭔가 밸런스가 안 맞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젊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양보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양보라기보다는 그게 시장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나 토지는 특수성을 갖고 있잖아요. 네네. 도심의 토지는 공급이 제한돼 있거든요. 그러네요.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 재산을 가장 유용하게 생산성 높게 쓸 수 있는 사람한테 그러네. 소유권을 주는 게 경제적으로는 거기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게 자본재거든요. 네네. 일종의. 네. 그러니까 기업만 자본재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개인들도 자본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동산이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생산성이 낮은 사람들이 자본재를 다 깔고 있는 거죠. 그분들한테 소득도 없는 분들한테 재산세 정상화하겠다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거지. 소득이 없으니까. 예, 없으니까요. 잘못된 거죠.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우리 신보성 의원님하고 아주 어떤 경제 근원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체 부채로 만든 세상은 그 근원에서도 왜 우리 자본주의가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서 그 근원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서 있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사실 젊은 분들은 잘못이 없어요. 젊은 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이 시스템을 만든 기성 세대의 문제다라는 걸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별로 이 잘못에 기여를 거의 하지 않으셨던 신보성 의원님께서 자기가 직접 이걸 풀어서 우리한테 써주신 게 바로 이 책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런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들을 자꾸 사회에 이렇게 알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예, 그래서 이거를 컨센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한번 느끼고 서로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경제 체제 자체가 자산 가격을 올라가는 걸 부양하는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부채를 일으켜서 자산을 사는 게 옵티멀이고 그거는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과연 건강하게 사는 것인가. 한 번은 이제 뭐 저희 같은 뭐 학자들은 또 그런 걸 고민하라고 있는 뭐 네. 저희가 이제 뭐 그런 연구하는 하라고 이제 시간을 주는 거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 이제 조금 더 사실 학자들의 책임도 저는 크다고 봅니다. 네. 예. 그래서 너무 좀 기존 체제에 좀 순응하기보다는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체제 순응적인 사람이었는데 네. 어떻게 하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오늘 뭐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젊은 세대들이 우리 아이 포함해가지고 저희는 사실 살 만큼 살았어요. 저도 이제 은퇴까지 뭐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살 만큼 살았는데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에 세대 이게 너무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 않을까. 네. 참 열심히 사는데 그게 그 열심이라는 게 본인의 휴먼 캐피탈을 늘려가는 데가 아니고 자산 정식에 너무 시간들을 많이 소중한 젊은
사실 젊을 때가 그렇죠. 제일 뭔가 멋진- 인풋도 많고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맞아요. 조금 그런 게 기성세대로서 조금 맞아요. 안타깝고 그래서 이거는 근데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젊은 세대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그 근원으로 올라가가지고 구조를 건드려야 되는 문제다. 네. 근데 이제 구조 건드리는 거는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이기 음.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제에 어떤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지 그 근본에 뭐가 있는지는 우리가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구조를 알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부채로 만든 세상. 네. 우리 신보성 작가님 아주 귀한 책을 내주셔갖고 근데 별로 많이 안 팔렸어. 이런 책을 많이 읽어야 네. 되는데 진짜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제가 신 작가님한테 뭐 따로 뭐 이렇게 한 거 없어요. 근데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책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학적 지식, 귀한 지식을 잘 집대성해서 저희한테 먹기 좋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알려주신 우리 신보성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조금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아시면 굉장히 도움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있으면 주변 분들에게 영상 좀 같이 나누시면 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신보성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